우리 시인님께서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허경영이 하는지에 대한 출사표를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이제 100년이 다 돼 가는데 70년이 넘었는데 열 몇 명의 12명 대통령이 나와봤지만 전체 대통령들이 뭐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것이 CORE 꼬레 이것이 핵이라는 단어입니다. CORE가 핵인데 이 코아 이 코아가 이렇게 핵입니다. 이게 핵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울은 소울 이거는 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핵이고 그 속에 서울은 지구의 영이다. 그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지구의 핵이 나라 이름이고 그 속에 있는 영이 수도야. 소울. 수도.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이 백이민족이 서양과 동양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서양으로 치우쳐 버렸어. 자본주의. 너무 물질주의로 치우쳐다 보니까 괜히 친구들하고 동기 같은 반 애들하고 무한 경쟁을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하나를 가지고 10명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실업자가 나오죠. 좋은 직장은 하나인데 10명이 그냥 옆에 친구를 죽여야 직장을 간신히 뺏는 아주 살인적인 경쟁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았거든. 그럼 우리 민족은 이런 게 체질이 안 맞아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다거나 남의 자리를 뺏는다거나 이웃집 걸 뺏는다거나 이 우리 국민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다 함께 나누어서 잘 살면 얼마든지 돈을 벌고 먹거리가 있는 충분한 나라입니다. 지금 OECD 지금 12국가예요. 러시아하고 이태리를 앞질렀어요. 잘 사는데 심심하면 북한하고 통일이 어떻고 북한하고 통일하면 세계에서 우리가 100위가 돼요. 경제 순위가 100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뭐 북한 통일 뭐 NL, PD 이렇게 좌파들이 나와가지고 뭐 북한을 동경하고 북한 경제가 지금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뭐냐면 중산주의 국민 전체가 중산층에서부터 시작하자. 누구나 중산층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중산주의 정치를 내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어릴 때부터 노리는 겁니다. 중산주의는 뭐냐면은 매월 150만 원을 18세 이상에게 죽을 때까지 주는 거 중산주의입니다. 헌법 1조에다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중산층을 보장받는 나라다. 이거 헌법 1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아들이 실업자야. 요양병비를 6개월씩 밀리는 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만두라는 정리해고. 아니 그 정리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부당해고. 뭐 이런 게 세 가지 형태로 해고를 당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부모님 양육비가 없어. 장인 장모 양육비도 없어. 부부 가서 벌어봐야 직장이 제대로 없어.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생지옥에 있다니까. 이런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면 무조건 대통령 당선 취임 2개월 안에 1억 전 국민에게 줍니다. 그거 내 공약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월 150만 원씩. 그 식구가 5명 있는 집은 5억이 나오죠. 그러니까 빚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1억을 풀면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가 됩니다. 좋아져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쁜 것은 대한민국 부채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40%예요. 일본은 265%예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미국은 170%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 우리는 왜 40% 해놨냐.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자기들 욕은 안 먹으려고 꽁꽁 묶어놓고 서민 가계부채는 세계 1위야. 서민 가계부채 1년에 100조 이자가 나와요. 이게 시중에 생활 살림비로 써야 될 돈이야. 그래서 나는 2,000조를 1억씩 줘가지고 다 갚아버려. 당선 적시. 그 2,000조가 없어지니까 가계부채가 없어지니까 100조가 시장으로 들어가. 그럼 국가는 2,000조가 나가게 되면 GDP 2,000조니까 우리가 100% 부채가 넘니다. 그럼 부채가 140%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140% 된 데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보다 적잖아요. 국가 부채가. 그 일본은 지금 거의 300%입니다. 부채가. 그럼 우리는 그래봐야 2,000조를 풀어봐야 140%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 국가 부채를 2,000조를 늘리면은 이자가 안 나가, 이거는. 근데 민간 부채는 2,000조가 이자 나갑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중산주의를 실천해서 국민 전체가 중산층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혜택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가 재산이 7경입니다. 5천만 명 나누니까 한 사람당 14억을 국가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배당금을 줘야 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이제 요겁니다. 대한민국에 도마 불면 공무원이 다 갖다 써. 600조 그냥 주가 다 닦았어. 제일 기분 나쁜 것은 지우개를,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지우개를 대기해야 될 텐데 지우개가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않고 자기들 일을 하고 앉아 있어. 정말 내가 벌써 지우개 찾을 거랑 알고 지우개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갖다 놨든지 뭘 다음 하면 다음 행동이 뭐가 올 거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교육을 시켜야 되니 이게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박근혜가 있던 10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 소비 지출이 200조였습니다. 세입 지출입니다. 아니, 사진 찍히니까 괜찮아요. 정부 소비 지출이 200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2020년 정부 소비 지출이 정확하게 600조입니다. 3배가 늘었죠? 네. 월 1년에 24%씩 늘었어요. 평균.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24%씩 올라갔어요. 이 정부는 국민 경제는 3% 경제성 10년 전 박근혜 직전 경제성장이 10년 전에 3%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게 내려갔죠? 계속 다운돼 있죠. 그럼 정부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1%로 내려갔는데 정부 지출은 계속 올라갔어요. 3배로. 요렇게 돈을 써제끼면서 국가 부채는 없는 거지. 너무한 겁니다, 이거. 이 600조를 국민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 부채는 국가 경기는 내려가고 국가 지출은 올라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기들 지출을 하면 국민 경제도 올라갔어야지. 국가는 그냥 아무 경기가 내려가다마다 저거 쓰는 돈은 3배로 늘려. 국민은 계속 돈이 없어져 내려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융자 안 돼. 대출 중개해라. 그리고 금리 올려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서민은 다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2,000조 빚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경제는 경제 빵점이에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 고려대 교수가 허경영밖에 우리나라 올바른 경제 이론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무슨 문화일보에 났지? 기사 가지고. 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허경영이가 말하는 걸 간단히 알아들어야 되죠. 자, 정부 지출은 3배로 늘어나고 경제는 3%에서 마이너스 1%로 내려가고 3배 내려가는데 왜 지출이 늘어납니까? 이거는 국민에게 가야 될 돈을 이거는 그게 아니지. 조선일보 경희 고려대학교 교수. 그래, 그 화요일 가죠, 화요일.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정부 지출을 마구 쓰는 저런 공무원들과 저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희생타가 돼가지고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돈이 많은 잘 사는 우리 국가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 국가가 많이 경제를 이렇게 놨는데 그 혜택이 국민에게 안 가고 있다. 특권층한테만 가고 있다. 이걸 내가 한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도 보시면 성남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갔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러면은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런 회사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총 지휘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지시했는지 알죠? 네. 시장이 지시했겠죠? 네. 그 밑에 본부장이 있어. 그 본부장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남도시공사가 몽땅 해가지고 몽땅 1조 정도를 성남시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렇게 베팅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요런 놈들을 중간에 끼워놨다는 거예요. 요런 법인은 적각 하루 만에 허가를 해줘가지고 얘들이 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 투자기 아닙니까? 국가가 돈을 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가 지도자면은, 성남시장이면은. 그런데 뭐 이런, 화천대유는 태양이 높이 떴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여름에 태양이 높이 뜬 화천대유, 이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하늘의 불에 도움을 받는 놈들의 모임이 천화동인이야. 그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들이 몇천억씩을 벌어가. 이게 이런 것을 양산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거요. 초등학생이라도 알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하면 돼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 이익을 국가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가져와야 될 거는 5천억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냥 이 사람들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나중에 공사를 하니까 땅값이 올라서 그렇다. 그거 올라갈 것까지 국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개발 이익 환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했으면 그거까지 예정해야지 땅값이 올라갈 걸. 착수하면은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거 이익까지 가져온다는 걸 계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유령 회사를 왜 만들어? 한 번밖에 못 써먹는 회사예요, 이거. 화천대유를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아파트 공사 하겠어요? 일회성 회사인데, 이 사람 화천대유 대표이사가 이 암흑의 선거법 위반 대법관을 8번 만났죠? 판결 나는 날도 만났죠? 뭐 이야기 했겠어요? 그 사람 또 데려와서 화천대유에 또 고문 변호사를 앉혔죠?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한테 논아줘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들이 수익의 80%를 가져가 버려. 80%를 특권층이. 이게 누가 가져갔든 여기도 100억 주고 저도 100억. 요새 31살 문애가 돈 50억이 애 이름입니까? 그리고 그게 재벌 아들이면 또 우리 이해를 해. 국회의원 아들이 어떻게 31살 문애가 50억을 가져갑니까?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다니까 100억 정도 돼. 31살짜리가 가져간 돈이 100억, 화폐 가치가 한 100억 돼요.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됩니까?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되겠어요. 이 회사가 주도해서 해가지고 그 이익을 몽땅 국가가 국민한테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민간인한테 엄청난 몇 배 이익을 줘버리고 우리는 모른다. 뭐 개발하니까 땅값이 올라서 가져갔다. 응? 국회의원 아들한테 100억을 50억을 줘요? 내가 뭐 이 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200조 거뒀던 세금이 지금 600조 거뒀고 있어.
내년 우리 세금이 얼마 예상되는지 압니까? 800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24%를 올려요. 그러면 이게 한 30% 올라간다니까 또. 그럼 이게 예산 국가 지출은 계속 30%씩 늘리면서 국민 생활은 거지를 만들어놔요. 나는 그 지출을 줄이겠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은 실패적이에요. 국민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정치인을 기준으로 했다. 예산 따먹기, 예산 노비,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국민이 이 국가 살림을 줄여서 더 국민한테 논아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월 150만 원씩 주면은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 넣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월급 300만 원 받는데요. 근데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4명이 요양병원에 있어. 그걸 주고 나면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줄 일이 없어. 오히려 거기서 받아와. 어머니, 아버지 그 두 사람한테서 150만 원씩 나오면 70만 원씩 150만 원이 남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거만 하면 요양병원비가 돼. 또 장인, 장모한테서 또 150만 원이 와. 거기서 300만 원이 와요.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안 죽어서 죄송하다는 거야, 아들한테. 가만보니까 사무실에서 요양병원비가 6개월이 밀렸는데 아들 연락도 없습니까? 이러거든. 그럼 그 아버지가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 초조에 우리 입장도 우리도 언젠가 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국민 배당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엄마 아버지가 오래 사는 게 더 좋아 그냥. 아니,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좀 오래 계세요. 매달 150만 나오니까 엄마 아버지 죽으면 그거 안 나와. 그다음 자기 가족들도 또 나와. 그러니까 집에서 한 달에 공돈이 보통 7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두 사람 사는 집은 공돈이 300만 원, 150만 원씩. 아들 둘만 딸하고 아들하고 4명만 있으면 한 달에 600만 원. 공돈이 들어와 안 돌아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주고도 우리나라는 돌아가요. 그럼 이걸 안 받겠다는 겁니까? 받아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딱 허경영 3월 9일 날 50% 당선되면 그 오징어 게임 내가 패배됐잖아요. 무조건 1억을 2달 안에 주고 월 18세부터 월 15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둘이만 대학생하고 둘이만 있어도 그때 가면 3억 아니 2억 엄마 아빠 2억 4억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달 얼마 들어옵니까? 600만 원. 600만 원. 그러니까 이 집안이 1년만 가면 돈이 한 1억이 모여. 월급 말고.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도 알지만은 월급이 회사가 어리면 월급이 한 6개월, 3개월, 2달 막 유보될 때가 있어요. 출판 이 신문사도. 그러면 기자들이 불안하면 이게 뭐 글이 써지나? 생활이 쪼달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좀 늦어져도 국민배당금이 나오니까 걱정이 없어. 기자 뭐 쫓겨나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명으로 좀 압축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이 무슨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그냥 나오겠어요? 자기와 라이벌이 될 만한 후보의 모든 걸 가지고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후보가 정해져야 나옵니다. 후보를 완전히 그 사람이 정해지고 됐을 때 그런 게 나오겠죠. 그전에는 일부러 안 내놓겠죠. 시간이 없을 때 내놓겠죠. 말하자면은 엄청난 전쟁터입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 뭐 후보가 누구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누가 후보가 됐든 양쪽이 무기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둘 다. 이 터뜨리는 시점은 둘 다 후보가 된 이후가 본격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아직은 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후보로 나오겠죠. 무조건 서로 이상한 무기를 들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카드들이 있지 않느냐. 누군가 무슨 핵폭탄 같은 걸 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허경영이가 나타나요.
허경영이가 나타나면 아이 자식들 저것도 믿을 수 없고 저것도 믿을 수 없다. 저거 뭐 검찰 조사도 신뢰할 수도 없고 저거 무슨 뭐 야도이 조사한 거 아니냐. 이래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31살짜리 국회의원 아들한테 50억을 준다는 건 저거 재벌들한테 많이 받아먹는 놈들이야 저거.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먹겠어. 저런 것들은 이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허경영이 말했다나 정신교육도 한번 넣어버려야 되겠다 저거. 야 그거 하겠다는 허경영이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넣어버리자 저거. 이렇게 나와요.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는 아니면 야 사표 될까 봐서 허경영이 찍어야 되겠다. 허경영이 못 찍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야 그놈이 그놈이다. 그나물에 그 밥이다. 뭐? 이쪽이 썩었으면 저놈은 안 썩었겠냐? 이런 심리가 이번에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캐치프레이드가 기성정치권을 심판하자. 허경영이가 기성정치권을 전부 정신교육대 보낸다. 이게 이번 선거는 화두입니다. 캐치프레이드예요. 뭐 이쪽은 저러고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소리 할 거 없어요. 기성정치인의 국회의원의 아들이 31살 먹은 사람한테 50억이 간다. 일 얼마 안 해줬는데. 남들은 직장도 없어서 난리인데. 피해 감각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화두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뭐 옛날 같이 뭐 여당 야당의 기득권이 있느냐. 택도 없는 말씀. 핵폭탄이 뻥 터질 수 있어요. 여야 후보가 결정된 11월 달 가면 핵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는 돌발 변수가 온다. 그럼 허경영이가 나타난다. 이제는 기성정치권은 아무도 못 믿겠다. 다 잡아넣어. 검찰이 잡아넣습니까? 허경영이가 계엄 대통령 돼서 계엄을 하면 가능하지만 내 같은 배짱 가진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됩니다. 나는 30년 전부터 정신교육 때 국회의원들 다 집어넣어야 돼. 저런 전문가들이야. 2중 3중으로 뺏겨내고 2중 국민을 어떻게든 부의부 빈입변을 만들어내는 귀재들. 저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을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정치인도 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꼴이 지금 말이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이런 천하대유 이런 화천대유를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허경영에 맞게끔 온다는 거예요. 허경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 왜? 오징어 게임은 왜 나옵니까? 13년간 만든 게 추석날 딱 나와서 내가 패러디했죠. 내가 5차 패러디를 했어요. 전부 대박을 쳤어. 대박. 광고비 몇천억 들어간 것보다 나아요. 그냥 허경영에 1억 준다. 당선되면 월 150만 원 준다. 50%만 나오면 돈 받는다. 그러면 다 50%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요 나중에. 야 옛날 같은 뭐 사표 방지 심의 때문에 여당 아니면 야당 했는데 이제는 여당에도 그게 그놈들이 화천대유 관계 있고 야당에도 화천대유하고 깨끗하지 않아. 서로가 섞여 있어. 시장은 이암호계인데 대통령은 박암호계였거든. 그러면 그 화천대유가 태동하는 데는 양당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해가죠? 그래서 나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본부장이 구속됐다는 데 대해서 구속 안 되도록 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민간 회사에 이만한 이익을 줬냐? 그렇잖아. 이렇게 되면 자 5천만 원 내고 5천억을 가져갔거든.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천억을 가져갔단 말이야. 이거 왜 도시개발공사 안 하냐? 그래 안 그래요? 5천만 원 내고 5천억을 벌어갈 걸 뻔히 걔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주도한 자가 왜 이 암흑의 구명운동을 하러 다니냐 말이야. 전혀 그하고는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내 말은. 예. 제가 누구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암흑의 지지자였어요. 항상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요. 지금도 그 사람을 주는 거는 내가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헌법대로. 그러면 재정명령권을 줬는데 지금 나는 계엄을 선포하는데 이 돈을 준
2달 후에 바로 계엄을 선포하는데 밤중에 합니다. 새벽에. 바로 하면서 새벽에 전부 자다가 다 체포돼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전부 끝났어. 다 들어갔고 조용해요. 그럼 왜 이걸 하냐? 보세요. 150만 원씩 줄래니까 국회의원들 말 듣겠어요? 그럼 우리 경제는 지금 비상사태라는 거죠, 나는. 국가 경제 비상사태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그래 비상계엄이 바로 선포된과 동시에 진행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겠다. 상당히 좀 강력합니다. 이제 우리 시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끌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 또는 모델로 삼고 싶은 대통령이 있으면 어느 분이라고? 우리나라는 예. 대통령의 교과서적인 나라입니다. 예. 대통령을 공부할 사람은 한국 대통령들만 연구하면 한국 세계 정치 연구의 아주 표본이에요. 뭐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 정치가 대통령들만 보면은 세계 정치, 국제 정치는 끝나는 겁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개발적인 경제 대통령이 있었는가 하면은 수십 년 동안 감옥 가면서 10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수십 번 잡혀간 김대중 같은 그런 인물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는. 서로 반대되잖아요. 예. 한 사람은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이지만 독재성이 있었고, 한 사람은 민주화를 하면서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대통령 기념관을 상암동에다 최고로 멋있게 만들어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이 두 대통령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를 15년 만에 우리는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해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다 피해를 다 보면서 끌어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박정희를 용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위대한 두 대통령이 우리 정치의 하나의 샘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지.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이 대통령들이 조금 문제가 있죠. 두 사람은 아주 위대한 대통령들. 그래서 박정희와 김대중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 오기 전 해에 경제 동향을 이야기한 게 있지. 핸드폰에. 그거 틀어봐. 그러니까 코로나 오는 게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기해년에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연말에. 예. 기해년에 경자년의 운세를 기자들이 이야기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때 내년을 내다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경자년은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는데 지는 진데, 자자가 지는 진데 경자가 붙었으니까 날아다니는 지새끼다. 이거는 엄청난 전염병을 옮겨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가 초토화된다.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염병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보고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무슨 뭐 지새끼가 뭐 날라다닌 지가 뭐 병을 일으켜가지고 경자년은 그 이야기를 하냐고 내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딱 1년 있으니까 그 해에 한 몇 달 지나니까 우한에서 뭐가 나왔다 샀고 서서히 코로나 정국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틀린 적은 없으니까 박근혜가 한창 선거할 때 저 사람 4년 만에 탄핵된다. 추석날 왜 하필이면 추석날 오징어 게임이 나옵니까? 거기서 내가 나타나요. 바로 즉시 패러디가 당일날 패러디가 돼요. 허경영 게임으로 둔갑해요. 허경영 50% 넣으면 1억 주고 매월 150만 원 준다. 그게 게임이에요. 뭐 이렇게 돈 456억 혼자 가지기 위해서 죽을 목숨 걸고 뛸 필요 있냐? 그냥 허경영만 찍으면 된다. 간단한 게임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나가요.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편답천하 아시아 땅에 신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신인이 하강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미 격암유록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편답천하 아시아의 땅에 신인이 하강하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 신원섭한. 네? 그 사람이 몸도 그럴듯하고 호리호리하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가 해인시대다. 해인시대. 해인시대인데 이 해인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언어도단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도 안 통하고 경전도 안 통하고 도도 안 통하는 시대다. 끊어진 시대, 언어도단 시대. 아주 망조가 된 시대죠. 이 시대 말세에 그게 인터넷 시대다. 해인 시대. 해. 바다만큼 도장이 글자가 많잖아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글자가 많죠. 팔만대장경 있는 데를 우리는 해인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해인이 아니에요. 팔만대장경 인터넷에 들어가면 일부분이야. 인터넷에서는 무한대 글자의 바다가 있잖아. 그럼 이 해인 시대에 이 언어도난 시대에 이런 놈이 온다는 거예요. 그자 이름이 천억원네. 하늘에서 권력을 가진 허시가 온다. 천억원네. 그러니까 이게 격암유령이나 여러 예언서에 많은 글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씨는 뭐냐? 공전멸병이다. 공전멸, 허시다. 허시. 성은 허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전멸병 뭐냐면 돈천자에서 김씨. 부동산 정책이요. 그러니까 1992년에 등소평이가 네. 하이에커를 초청합니다. 하이에커. 그 사람이 미시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하고 반대죠. 케인즈. 그러니까 이 하이에커를 초청하니까 하이에커 보고 우리 중국 인민이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딱 하니까 부동산, 시장, 이거를 자유의 시장에 50% 맡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처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 중국 인민이 잘 사느냐? 잘 산다는 거예요. 전부 국가에서 다 하면은 안 된다, 이거. 응? 너무 국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집도 인민들한테 권리를 줘라.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해라. 물건 만들어서 팔게 하고 정부에 세금 내는 건 50% 하고 50%는 사고 팔게 해라. 이래서 이제 등소평이 그걸 실천해요. 그래 중국 경제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수정 경제주의자로 몰려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미시 경제 저걸 하이에커를 따라 했다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고생을 해요. 등소평이가. 아시죠? 네. 수정주의자로 몰렸잖아. 그런데 그때 등소평이가 한 말이 바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말인데 요걸 이야기합니다. 등소평이가 도공양해.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순결도자입니다. 이게 숨겨놓고 공산주의는 숨겨놓고 이 어두울 맺자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길러야 된다. 어둠을 길르자. 우리의 빛나는 공산주의는 숨기자. 숨겨놓고 우리가 무슨 밥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어두운 자식들의 자본주의 요놈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도공양해. 이게 중국의 지금도 이 목표가 지상 목표예요. 공산주의는 숨겨놓고 자본주의 시장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인민이 잘 먹고 살아야 뭐가 될 거 아니냐.
이래 돼가지고 이 도공양해를 주장합니다. 지금도 이게 중국 국민들의 경제 용어입니다. 이게 도공양해가. 공산주의는 절대 이런 더러운 이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에 더럽힐 수 없으니까 이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자본주의를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뭐 이거 현실주의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실용주의라고 그래. 실용주의. 그 등소표에 실용주의가 도공양해입니다. 실용주의 노선이지. 이 실용주의 노선을 등소표가 택해요. 우리 부동산이 이 등소평이한테 하이에이크가 이야기했듯이 자유시장 원리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돼요. 국가가. 그러니까 부동산은 너가 지어서 팔든 너 마음대로 해라. 응? 뭐 전세를 놓든 뭐 월세를 놓든 너 마음대로 우리 세금만 거두겠다. 자율에 맡겨야 돼요. 이거를 말이야 뭐 계속 정부가 끼어들어서 뭐 위례지구를 개발한다 뭐 또 아까 천화동 어딥니까 그 무슨 동이야 그 대장동을 개발한다. 왜 이 정부가 이 짓을 해가지고 주택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택업자한테 맡겨야지 왜 관이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하니까 돈 먹지 않았냐 너가 뭐 했냐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민간인한테 맡겨놓고 세금으로 너 얼마 남았어? 아니 1조 남았는데 야 얼마 9천을 가져와.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관이 나서 가지고 성남시가 먹어서 5천억을 가져왔느니 이런 소리를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대체 뭐 하는 데예요? 뭐 그런 사람들 길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화천 대유가 돈 벌 수 있도록 길잡이 해주는 건가? 그 화천 대유 돈 벌 수 있도록 싱크탱크 무슨 그런 거 역할 해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민간인 그 부동산업자 갑자기 떼돈 벌게 해주는 무슨 아이템을 만들어서 정부가 그걸 권장합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가 그 당시 이게 1997년도에 썼던 1992년도에 썼던 이 도공양해 이 방법이 중국을 지금 살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아파트 지금 마음대로죠. 막 주택시장이 지금 마음대로 난립니다, 그냥. 왜? 개인을 인정해 줘버렸으니까. 너가 지가 너가 팔아먹어. 인정해 주니까 막 중국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완전 자본주의를 둔갑했다니까, 지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일반 정치인하고 다른 게 지능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제 지능을 묻는다면 무한대예요. 여러분의 지능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인터뷰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지나가는 개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뭐 내가 사람 모습이니까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개미와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죄입니다. 이건 형법적인 죄예요. 형사적인 죄. 맞죠? 네. 이거는 뭐죠? 이게 무슨 죄죠? 도덕적인 죄죠. 도덕적인 죄죠, 이거는. 네. 이거는 윤리적인 죄입니다. C는. 그러면 이 윤리적인 죄를 따지는 사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형사적인 크라임. 기성세대들은 바로 케인즈. 하이에크하고 반대되는, 시장경제주의에 반대되는 관주도 경제. 그러니까 뭘 하냐. 전국에 1000개 정도의 농업단지를 만들어. 그게 뭔지 알죠? 농업 뉴딜입니다.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거기만 뉴딜 단지만 들어오면은 먹고 자고 100만원. 아시죠? 그러니까 뉴딜 단지가 전국에 한 1000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전체 농토가 지금은 잔잔한 게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논이 전부 하나로, 밭도 하나로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트랙터가 전부 해. 그러면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이제 늙었으니까.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뉴딜 단지가 전국에 한 1000개 만들어요. 그게 우리 농업 생산을 거기서 다 해요. 그러면 거기에 약 500만 명이 일자리가 있어. 그거 들어가서 다 살게 돼. 늙은 사람들은. 좋잖아요? 나이 제한 없어. 뉴딜 단지만 들어가면 먹고 자고 일자리가 있어. 토요일, 일요일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불러줘. 그게 한 1,000명씩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춘천에 있다가, 춘천 뉴질단지 있다가, 아니, 저 추우니까 저 제주도 뉴질단지로 가고 싶다. 가면 돼, 그냥. 그거 바로 입소가 돼. 그거 가서 또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서울 주변으로 오겠다. 마음대로 이사를 다닐 수가 있어. 그러면 어디 가나 국민배당금 배당대로 나오고, 뉴질단지 가서 놀러 다니면서 구경하고 일하고, 또 일요일 날은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줘. 많은 강의를 해줘. 토요일 날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불러줘. 재밌잖아요. 뉴질단지. 단 나이 제한은 없고 20살부터 100살까지 노인과 섞여 있어. 좋잖아요. 그래서 어른들과 같은 잠자리에서 자고, 서로 뭐 노인도 있고 젊은 애도 있으니까 어울려서 각 잠을 자니까 좋잖아. 그래서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러니까 아주 편한 생활이죠.